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2563님 가게에서 라디오 버스아마 참 부지런히 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가게를 정리하신다고요. 편찮으신 모양이네요. 병원 치료차 떠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해주셨는데 얼른 쾌차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마커스님 책 얘기 나온 김에 웹소설 시장에 파고드는 도서 정가제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공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5003번님 오늘 종무식이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공부 많이 됐어요. 종무식이라는 단어, 종무식 해본 지가 언젠지. 시무식, 종무식, 냉주라는 단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MZ세대는 모를 수도 있나요? 종무식이라는 게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나름대로 한번 매듭을 짚고 간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 참 추억의 단어가 됐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내년부터는 의료복지제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효자가 왜 없을까? 제가 겪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병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실질적으로 질병 파산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한 가지는 간병의 부담이에요. 여기에도 비용이 크기도 하고 간병하는 사람이 이제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게 되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큰 병에 걸리면 정말 걱정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고가의 약제 본인 부담 비율 이게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포괄수가제라는 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뭔가요? 네, 그 포괄수가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진료비에 대한 정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원을 해서 또 퇴원할 때까지 같은 질환이라면 누구나 같은 비용을 내게 해서 본인 그 부담을 낮추고 또 진료비에 대한 어떤 예상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이제 환자나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7개 질환, 4개과에서 7개 질환, 뭐 맹장, 탈장 그리고 백내장 같은 일부 질환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입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과잉 진료 문제인데요. 네. 불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받게 해서 의료비를 더 청구하더라.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렇게 탐탁해하는 좀 선호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제도와 좀 병행해서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는 반기지 않지만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좀 낮춰주던 그런 제도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새 신자가 들어가면 뭔가 바뀐다는 건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요? 네, 그 도입이 된 거는 이제 2009년부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료계의 어떤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입원료나 검사비, 약제비 등은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포괄수가를 가서 의료 서비스, 국민들, 환자들의 어떤 편익을 좀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고, 다만 이제 수술이나 시술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행위별 수가제로 그대로 둬서 이제 의료계가 원하는 것들도 반영을 해주는 약간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포괄수가제 절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도입을 했는데 빈틈이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올 10월에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고가 항암제를 쓰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제 이 신포괄수가에 정부가 현재 567개 정도 질환 그리고 한 98곳의 병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만 이제 신포괄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요. 다만 이제 그 안에 고가 항암제를 묶어두게 되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두면은 정부의 건보 재정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항암제 같은 경우에 연간 뭐 1억 원 그 이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다 이제 포괄수가 안에 묶어두고 또 급여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2019년 2년 전에 이제 비포괄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건강보험 그 건보 지원이 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만 하고 싸게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전액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019년에 정부가 원칙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 일부 병원에서는 이게 기존 환자들에게 그대로 그냥 5%만 받고 1억 가령 1억에 네. 달하는 그런 항암제들을 500만 원만 받고 항암제 처방을 해준 셈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10월에 내년부터는 그럼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하겠다라는 지침을 공문을 내린 겁니다. 일선 병원에. 그러면 신포괄수가제의 여러 가지 제도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 빈틈 속에서 저희가 그냥 기존에 해드리던 대로 치료를 해드릴게요 이런 병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빈틈 때문에 건보료 재정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이 나오니 정부가 이걸 빈틈을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병원들은 왜 그렇게 해줬나요? 그럴 유인이 있습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병원의 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정부가 명확하게 이걸 예시를 들지 않았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비퍼갈로 가니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정확한 비용을 내게 하라는 게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또 복지부는 또 심평원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적용되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 그 병원으로 옮겨서 약을 건강보험공단 건보 재정의 지원을 받고 싸게 처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해주는 곳이 있으니 병원을 옮겨서라도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이제 이걸 2년 동안이나 왜 그냥 뒀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심평원에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청구서를 보내서 여기에서 내가 적당히 의료비를 지불했는지 이거 점검하시는 분들 요새 꽤 많거든요. 네네. 특히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정도로 큰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심평원이 제 기능을 못했다, 이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내가 약값의 5%만 내고 아주 비싼 항암제를 투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값을 다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그 취재를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이제 키투라라는 이제 암 치료제 항암제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 2년은 거의 1억 이상 가는, 연간 1억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 해당 병원, 심포괄수가가 되는 병원에서 이제 약 600만 원 정도, 95%는 이제 정부에서 부담을 한 거죠. 본인은 5% 부담만 내고 그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왜 그렇느냐, 약효가 떨어진 거냐, 내성이 생긴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 부담 5%만 하고 처방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그러면 예전처럼 1억 원 이상의 연간 약값을 내야 되느냐라는 좀 굉장히 좀 황망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참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희귀 질환 환자들도 우리 것도 여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약들이 정말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항암제가 듣지 않으니 이 고가의 항암제가 필요하셨을 테고 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반론의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어요? 네, 정부도 이제 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또 계속 그 국민청원까지 오르고 하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형평성을 맞추고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 말의 설명은 맞겠죠.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빈틈을 열어놓고 환자들이 적용 병원에 쏠리게 만들었느냐라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또 형평성의 차이가 생긴다는 네. 겁니다. 이제 기존의 정부의 설명은 이제 기존에 이 혜택을 보던 항암제 처방을 받던 분들은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일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혹은 우리 병원은 그렇게 안 해줘서 비싼 급여를 그냥 받아들이셨던 분 혹은 비싸서 그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그 이 처방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약을 바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지금까지 1차 항암 기존에는 이 적용되는 항암제들을 쓰지 않았다가 이제 2차 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또 아니면 새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 항암제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환자들만 해주겠다라는 게 이게 뭐 기존 이제 불만이 있으신 암 환자분들을 달래는 것 효과는 있겠지만은 전체 암 환자들을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뭐 과연 진짜 대책이 맞느냐 또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또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또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원칙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인데 그동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됐을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니까 신포괄수가제로 일부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이 생사가 오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만나본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집을 팔아서 항암제를 마련했었다 그렇죠. 그동안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거의 뭐 가게가 다 집안이 다 무너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나마 이 혜택 덕분에 연간 뭐 5,600 정도의 약값으로 항암 치료를 유지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은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시 뭐 암이 재발해서 다시 이 항암제를 또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제 여러 두려운 상상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또 얼마나 또 유지될까, 또 이게 다시 또 혜택이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부 차관의 답변도 나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복지부가 내놨던 그 논란이 됐을 때 내놨던 10월에 그 답변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신포괄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어떤 일종의 오류가 있었다. 이게 완전히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시범사업 이후 계속 적용하고 대상 기관 적용 질환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가는 게 맞다. 저희가 뭐 통화해본 심평원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완벽한 제도라기보다는 계속 확대해가는 제도고 이런 오류들이나 이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놨던 것들이 이제 기존 환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였고요. 그러면 그 기존 환자가 바로 이 복지부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건가요?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들도 이제 좀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환자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물론 당장 현 상황에서는 네. 그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새로 암 진단을 받거나 또 기존 환자 중에서도 그 약제를 바꿔야 돼서 그럼 또 이 혜택에서 복지부가 얘기한 혜택에선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또 이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결국 같은 질환인데 같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원이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 제도가 신포괄수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래가 아니라 입원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암 환자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진료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이 조금 어떤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원 치료하고도 또 차이가 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입원을 통해서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대형 병원일 가능성이 큰데 중소병원과의 차이 이런 것들 참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다단합니다. 결국은 신약 급여 확대에 대한 문제 이걸 풀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이 신약 급여 확대 관련해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나요?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약제를 급여 확대 뭐 건보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은 이런 불만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질환은 좀 광범위하게 해주고 어떤 질환은 또 그 효과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정부의 설명 문재인 케어 이후에 물론 이제 그 항암제에 대한 어떤 건보 지원 확대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한 8만 명 이상이 급여 기준 확대 혜택을 받고요. 항암제에서 그리고 약간 2,600억 가량 정도 혜택을 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청구액만 해도 건강보험 청구액만 해도 2017년에 1조 약 1,70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거의 2조 가까이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약제들에 대한 지원이 넓어진 건 맞는데 이제 원체 신약이 개발되는 속도라든지 국내 도입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해외에서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네. 약제인데 왜 우리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는 약제인데 왜 우리는 도입이 더디고 왜 우리는 지원이 더디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암이 난치병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나을 수 있는 호전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수가에 포함이 안 돼서 못 쓴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요? 물론 이제 해외를 우리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이제 네. 의료 체계도 다르고 또 보험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요. 영국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자면 이제 암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정부 예산으로 항암제 기금을 미리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는 이런 또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이 제약회사는 물론 효과성을 얘기하겠지만은 정부가 이거를 급여화해 주냐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를 또 더 기존 약제에 대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암 기금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나가는 돈이 유지되고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로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어떤 재난적 의료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 비교하기가 녹록진 않습니다. 영국도 결국은 이 건강보험,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공공병원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얘기하다가 종국의 브렉시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를 맞기도 했는데 의료계,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의료계, 환자분들 목소리가 조금씩 결이 다른 건 있는데요. 의료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약제도 5%의 본인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20%, 30%로 좀 늘리고 대신에 더 많은 질환, 더 많은 환자들에게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1억 약제를 500만 원만 내고 쓰던 것을 2천만 원, 3천만 원 내더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 환자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할 때랑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할 거냐 아니면 보다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거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말씀드린 이 본인 부담률 조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95%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60%, 7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보장성 확대해 준다고 했더니 다시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 부담률을 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참고로 이제 환자 단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 5% 유지 내던 게 있는데 이걸 늘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질환별로 이게 또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본인 부담률 조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그리고 쭉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험 부담제라는 겁니다. 이제 네. 위험 부담제는 이제 그 약의 효능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이 약을 만든 제약사에게 약값 일부를 좀 부담하도록 해서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각 약제나 어떤 사용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 비율은 책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부의 부담들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가령 20%, 30% 한다 한들 환자 부담은 절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기존에 얘기됐던 뭐 본인 부담률 조정이라든지 다른 제도보다 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은 조금 덜 달가워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좀 소득에 따라서 환자 소득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률을 다르게 책정하자. 가령 좀 저소득층에게는 좀 더 많은 그 환급 비율을 유지하고 또 고소득층에 줄이자라는 뭐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이 이제 네.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게 그래요. 나누기가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왜 고소득층이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환급률이 적으냐 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이것도 굉장히 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만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도 늘어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정치 권력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도 현장에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